네, 진사로입니다. 46회 한능검 고급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임시정부 공보 제42호에 이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임시헌법에 의하여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 면직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 각하를 대통령으로 선거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박은식 대통령의 취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전에 그 국민 대표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과 박은식 대통령의 선출,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개헌이 이루어져서 그 내각 책임 제도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돼요. 국무령제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이후에 임시정부 활동으로 오른 건데, 이게 이제 정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에 있는 요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0년대 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일이 맞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다만 무장투쟁을 위하여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였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192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 3부 결성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렇게 이제 3부가 결성이 됐는데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 탄핵 이전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인 비행학교의 설립이나 이 국민대표회의,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임시정부 공보 42호보다 확실하게 이전 일이고, 이 참의부 조직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1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4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읽다 보시면 아무쪼록 조선물산을 몸에 걸고 조선물산을 입에 넣고 조선물산을 팔며 사고 조선물산을 무엇에 놨으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만들기 힘쓰고 깨달은 동시에 실행하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읽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요거는 뭐 하나하나 그냥 보기에 있는 거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물산 장려운동과 관련됐는지를 확인합시다. 조만식 등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요거 물산 장려운동 맞죠? 조만식 평양, 요게 이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나와 있는 자작회나 토사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도 맞아요. 이제 토사내용이라는 걸 보면은 아실 수 있죠. 자작회나 토사내용 부인회가 물산 장려운동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과 니은이 옳고요.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일본이나 프랑스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요거는 이제 원산 총파업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업과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 물산 장려운동은 사회주의 쪽에서는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의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 쪽의 입장에서는 그 자본과 타도 이제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조선 물산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 그 조선 물산을 생산하는 쪽에 자본가들에게만 이제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한일 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응하여 회사 조직에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하여 총독부 재령으로서 가를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일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한인에게는 가혹함은 물론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다한다. 신치형 및 벌금형을 부과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회사령이에요. 회사 설립,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허가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령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자, 이때 일제 정책으로 오른 건데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헌병경찰제라든지 헌병경찰, 그다음에 직결 심판, 그다음에 태형 같은 게 있었죠. 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회사령은 나왔으니까 이제 따로 쓰지는 않겠고 그 외에는 토지조사 사업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범죄 직결리에 의해서 한국인을 처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 2차 조선 교육령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1920년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될 때 나왔던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그 전에 4년이었던 거를 6년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라는 거. 요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단 통치 시기에는 보통학교 연한이 4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글자 읽고 쓰고 숫자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차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3.1운동이 발생한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될 때는 이제 보통학교의 학제를 6년으로 이제 일본 본토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건 1940년대입니다.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1930년대고 국가총동법을 제정한 것도 이제 3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가본 곳이 딱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이 탑은 진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설립한 건데, 자,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표방한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진주라는 지역 그리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라는 데서 이 운동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형평운동입니다. 자, 이 형평운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선형평사. 진주 지역인 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조선형평사에서 주도했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 운동의 목표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1920년대까지 계속해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자라고 벌어진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에요. 잡지 동광을 발행하였다. 요거는 그 수양동우회라는 단체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그 미주 지역의 흥사단을 이제 1910년대에 설립하셨는데, 그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단체가 1920년대 수양동우회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 기관지로 발행한 잡지가 동광입니다. 형평운동과 관련은 없어요. 자,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이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말하죠.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 다음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를 구호로 내세웠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동아일보가 주도한 민중계몽운동이고, 그 시문 소설가의 상록수라는 작품이 이 브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나온 작품이다라는 것도 시험에 간간히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45번 갈게요.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단연간의 어떤 꿈이 세계정복 관계가 되어 중한민국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자, 쭉 읽다 보시면 우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 단결하고 동양에 있어서의 항일의 위대한 최고 지도자인 장제스 위원장 아래 함께 모여 가를 조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화민국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이게 이제 중일전쟁을 말하는 거고, 중일전쟁.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치 아래 단결한다. 그리고 장제스 위원장 아래 모인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에 설립된 군사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결성됐다. 특히나 장제스 위원장 아래 함께 모인다라는 게 이게 관내 지역에서 결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내 지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 본토, 그러니까는 만리장성 이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전부 경기도 근방 여기 중국군이 창설됐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정말 그 중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려한 사람이 장제스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이 그 조선의용대를 설립하신 김원봉 선생과 상당히 좀 친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건 조선의용대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냥 정답이 나오죠. 5번입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선지들도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 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요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1930년대 초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군대입니다. 조선혁명당의 산하 조직이에요. 예, 저 국민부에서 설립한 조선혁명당 거기에 산하 조직이 조선혁명군이고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어요. 영릉가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가 있고 그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어요. 이제 4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북만주 지역이고 그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께서 이제 총사령관이셨죠. 쌍성보 전투도 물론 있고 대전자령 전투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였던 한국 광복군이고요.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던 부대, 이거는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군사조직 문제는 꽤나 어렵지만 시험에서 하나는 항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6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국무총리 지명권과 재정처분권, 통수권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5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이라는 거니까 사실 저 헌법은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제 개정한 3차 개헌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개헌이 발췌 개헌, 2차 개헌이 4.4.5 개헌, 그 다음에 3차 개헌이 내각 책임제 개헌이고, 뭐 나온 김에 그냥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소급 입법 개헌이고, 그 다음에 5차 개헌이 이제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루어졌던 개헌이죠.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 그 다음에 6차는 3차 개헌이고, 그 다음에 7차는 유신헌법, 8차는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던 시기에 그 7년 단임 간선제 개헌,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차가 5년 단임 직선제의 개헌입니다. 뭐 이렇게 개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3차 개헌이에요. 뭐 3차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이다라는 거죠. 요 시기에 국회는 이제 양원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게 이때의 헌법에 따른 국회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원이죠. 그러니까 뭐 입법부가 국회 하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국회가 민의원 있고 참의원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하원, 상원 이렇게 양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재헌국회예요.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조직되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7차 개헌. 몇 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신헌법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요 국회가 재헌국회죠. 이제 처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질 때는 헌법도 없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 뭐 관습이라든지 미 군정의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일단 국회를 구성을 해서 너네들은 급한 법만 만들고 2년만 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이고, 자,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요거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이 진보당이 나중에 조봉암이 나중에 요 이승만 정부로부터 이제 그 진보당 사건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고 바로 이제 집행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갈게요. 다음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표를 보면 알겠지만 시작부터 끝까지가 딱 3년 차이.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통상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걸 연표에서 딱 찾아내야 되는 꽤나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치 문제, 자유 독립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는 게 결국 그 유엔에서 우리를 이제 감시하고 이제 협의한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게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게 된 건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총회가 그러니까 유엔 총회죠. 그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그 이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열렸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인구 비례 총선거를 결의했고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했는데 소련 쪽에서 북쪽에 임시위원단 들어오는 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총회가 열리고 남한만이라도 총선거 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마가 되는 겁니다. 5번. 2차 미소공동위원회보다는 뒤고, 물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는 전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은 딱 1년 3개월 정도인데 이 사이에 굉장히 긴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요때는 이제 인구비례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련에서는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작업하고 있던 북한 쪽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쪽은 이게 이제 정권을 못 잡게 됩니다. 인구가 남한 쪽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에서 이걸 거부한 거고, 그 유엔 소총회.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 가능 지역만이라도 해라. 그러니까는 남한 지역만이라도 선거해라. 이게 결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김규식 선생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남북협상 가시지만 잘 안 되고 50 총선거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5번 마가 되겠습니다. 48번 갈게요.
자,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의해가지고, 자, 이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를 기념한 탑이래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가는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야당 총재가 김영삼입니다. 그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때문에 일어나게 됐던 민주화 운동이에요. 이거는 뭐 본문에 나와 있지만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 배경이 YH 무역 사건. 그래서 이 무역 사건 때문에 YH 무역 노동자들이 그 신민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그 김영삼 대표가 있던 그 당, 거기서 농성을 벌였는데, 이제 강경 진압에 의해서 막 죽는 사람까지 생기고 하니까 이 김영삼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제 정부를 비판을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한 부산 마산 지역의 시민 학생들이 부마 민주항쟁을 일으키게 됐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다가 11.6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빵 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때 유신이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마 민주항쟁이 결국은 유신 체제가 붕괴된 배경이라고 보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다. 이거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자,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돼서 헌법을 바꾸고 내각 책임제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 요거 4.19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학 교수들마저 나와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이제 심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9번입니다. 밑줄 그은 선거가 실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군 해가지고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으니 신중하게 투표하세라고 나왔습니다. 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저는 뭐 이 시대에 이걸 보면서 살았던 세대라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노태우 이 여당 쪽 후보,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전에 전두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정부가 수립됐다. 이제 그 전에 전두환 정부 때죠. 지금 아직 선거가 안 끝났으니까 벽보가 붙어 있으니까 아직 선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때는 결국 9차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 9차 개헌, 아까 제가 뭐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9차 개헌이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잖아요. 그래서 이 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그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죠. 요거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게 됐고, 이 헌법에 따라서 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뒤 최초로 뽑는 대통령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금방 나와요. 5번이 정답이에요. 호원철폐 등을 내세운 시위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자, 이 호원철폐 등을 내세웠던 시위가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죠. 영화 198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요 김영삼, 김대중 요 두 민주화 운동 많이 하셨던 요 두 후보가 힘을 합쳤다면은 아마도 이때 그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제 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제 그 신군부의 한 명이었잖아요. 전두환과 같이 해가지고 그 12.12 군사 반란 사태를 주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힘을 합쳤다면은 노태우 후보를 그냥
눌러버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이 두 분의 득표율 합치면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 득표율의 뭐 1.5배 이상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이게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쉽죠.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그 3당 합당으로 요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가 이 노태우 대통령이 있던 여당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서 또 한 번 이제 여당 그 당시엔 김영삼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왜 정부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이때는 전두환 정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노태우 정부, 그 다음이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되는 게 요때가 이제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요 김영삼 후보가 요때는 야당이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실 때는 여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요건 이제 흐름상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요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정부자 안 쓸게요. 비상기업이 선포된 가운데 발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승만 정부입니다.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도 이승만 정부예요. 이 여당 부통령 후보가 이기붕입니다. 국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3.15 부정선거한 거죠. 왜냐?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서익기 연투했고 하니까 계속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이때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부통령이 승계를 하게 되는데 그 부통령도 지금 여당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게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마련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방송 3사 공동 특별생방송 땡땡땡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책 하니까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의료특을 받지 못하는 일로부터 하자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와, 이분은 정말로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조리 있게 말씀을 되게 잘하셨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뭐 알아냈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요게 이제 이 정부에 있었던 내용 중 하나로 기억하셔야 되죠.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토론하시는 거 보면 논리와 위트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제 듣는 사람들을 다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논리적으로 딱딱딱딱딱 이게 정말 대단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이 김대중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했던 정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1번에 14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14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거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이제 그 남북 기본합의서도 이때 나왔죠. 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정희 정부.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는 김대중 정부예요. 제가 왜 합의에다가 더 중요 표시를 해놨냐면 저 개성공단을 착공한 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게 구분해가지고 뭐 한 문제에 두 선지가 걸리진 않겠지만 이제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착공한 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거 찾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을 실현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